저는 매일 아침 물을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거실의 원목 식탁을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둡고 짙은 색의 원로 통판으로 만들어진 군더더기 없이 묵직한 이 식탁은 제 인생의 자부심과도 같은 물건이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놈을 키워내고 억척같이 벌어 이 집을 장만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여놓은 가구였지요. 언젠가 아들이 장가를 가고 귀여운 손주들이 태어나면 온 가족이 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밥을 먹는 그림. 그 소박하지만 간절했던 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식탁은 거의 저 혼자만의 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면 저는 더욱 정성껏 식탁을 닦았습니다. 제 고단했던 삶의 무게와 이제는 바래버린 꿈의 흔적을 닦아내는 심정으로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탁을 닦고 있는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인 그 목소리의 주인을 잠작할 수 있었지요. 며느리 이재은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재은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은 제게 며느리의 안부 전화가 결코 단순한 안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까칠한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특유의 높은 톤으로 용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조용한 아침을 즐기실 여유도 있으시고요. 저는 어제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저녁 먹고 늦게 들어왔더니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사돈댁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니? 네. 저희 아빠 생신이 곧이셔서 제가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중식당을 예약했거든요. 요즘 제일 핫한 곳이에요. 예약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어요. 핫하다는 단어에 실린 과시욕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젖은 행주를 말없이 헹구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전화의 진짜 목적은 반드시 그 뒤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1인당 20만 원짜리 디너 코스였는데 와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최고급 해산물로 만든 불도장에 베이징 덕까지. 이런 건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뭔지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상철 씨도 이런 건 처음 먹어본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써야 인생이 즐거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사돈어른 생신인데 잘 챙겨드려야지. 잘했다. 그쵸? 저희 아빠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잖아요. 사위 덕분에 이런 호강도 해본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 그렇게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고 저희 집에 돌아오니까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사는 게 이게 뭔가 싶고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마른 행주로 식탁의 물기를 닦아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철 씨도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은지 집에만 오면 얼굴이 반쪽이에요. 다 집이 비좁고 환경이 별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만 봐도 다들 아이들 교육 생각해서 학군 좋은 동네, 넓은 평수로 옮겨가는데 저희만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속상해요. 결국은 돈 이야기, 집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 제가 사는 이 집을 처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무언의 압박. 저는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아서들 살아라.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다. 에이,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아무튼 상철 씨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님은 혼자 넓은 집에 편하게 계시니 이런 저희 사정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 마지막 말이 제 심장을 차갑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 편하게 계시니 제가 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밤과 제 손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들을 저 아이는 영원히 모르겠지요. 나 바쁘다. 끊는다. 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이 나도록 닦아놓은 식탁 위로 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이번에는 아들 상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미 속을 썩이는 것은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저 상철이에요.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다. 이제 하려던 참이다. 아, 그러셨구나. 다름이 아니라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내의 그것과는 달리 어딘가 주저하고 변명하는 듯한 기운이 어려 있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서투른 독백 같았지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은이가 그러는데 엄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미리 찾아뵙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해서요. 저희가 맛있는 거라도 사갈까요? 재은이가 그러는데 제 귀에는 그 말만 저주처럼 박혔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아내의 허락 없이는 제 어미의 생일조차 챙길 수 없는 신세가 된 걸까요? 솟구치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저는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됐다. 너희 편한 시간에 오너라. 아무것도 사오지 말고 그냥 몸만 와. 정말요? 아이고, 그래도 되나? 재은이가 좋아하겠네요. 그럼 토요일 점심때쯤 갈게요, 엄마. 재은이가 좋아하겠네. 마지막까지 제 아들의 세상은 아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짧게 답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노골적인 탐욕보다 그 탐욕의 스피커가 되어버린 아들의 나약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 식탁 옆에 놓인 작은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유일하게 사치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 작은 난초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분무기를 들고 마른 난초 잎에 조심스럽게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난초를 키우는 일은 저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같았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정성을 들여야만 비로소 작고 고결한 꽃을 피워 올리는 고집스러운 식물. 물을 주다 보니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날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고 억센 나무를 다듬고 뜨거운 솥 옆에서 밤낮으로 국을 끓여 팔던 시절의 흔적이었습니다. 아들놈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남들처럼 예쁜 옷 한 벌, 좋은 화장품 하나 사보지 못하고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이 식탁을 들여놓았을 때 이제 정말 고생은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의 희생과 헌신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피땀으로 일군 이 집과 재산은 이제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던 사돈의 20만 원짜리 중식 코스. 그 화려한 음식들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제 생일. 작년에는 시끄러운 고깃집에서 연기 마셔가며 밥을 먹었고 재작년에는 퇴근길에 사왔다며 찌그러진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지요. 쓰라린 기억들이 어제의 일처럼 되살아나 곧 닥쳐올 미래를 뻔하게 그려 보였습니다. 분명 올해도 작년과 재작년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테지요. 며느리의 그 당당한 목소리가 그 증거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냉정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분무기를 내려놓고 윤이 나는 식탁을 손으로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이 식탁에서 오순도순 밥을 먹는 꿈. 그 꿈은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적어도 이 집과 식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둠처럼 고요하고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힌 밤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찾아오기로 약속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어쩌면 분노와 결심이 제 안의 모든 피로를 태워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샤워를 마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역게 분을 바르고 입술연지까지 꼼꼼히 챙겨 발랐지요. 초라한 늙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집의 엄연한 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그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소고기 뭇국을 끓이기 위해 어제 미리 사다 놓은 한우 양지를 핏물 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맑은 국물이 우러나도록 정성을 다해 기름과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무는 너무 무르지도 서걱거리지도 않게 알맞은 크기로 썰어 넣었지요. 아들이 이 뭇국 한 그릇이면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우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국밥을 퍼먹던 그 까까머리 아이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아내의 눈치만 살피는 중년의 사내가 되었을까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묵묵히 국솥을 저었습니다. 잡채도 준비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 당근과 양파, 버섯은 각각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냈습니다. 당면은 너무 퍼지지 않게 삶아 간장과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큰 그릇에 담아 버무리는 손길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묻어났습니다.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만들던 잡채. 이제는 명절에도 친정에 먼저 가야 한다며 얼굴 보기 힘든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아직. 그들을 위해 이 잡채를 만들고 있는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정성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바로 저에 대한 그들의 진짜 마음일 테니까요. 저는 일종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갖은 나물과 조기구이, 정성껏 부친 호박전까지 어느새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약속 시간인 정오가 가까워오자 저는 현관문 쪽을 흘깃거리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똑딱 똑딱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 위로 시간이 먼지처럼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묵국은 식었고 잡채의 윤기는 사라져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감도 그렇게 식어갔지요. 오후 2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고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아들 상철이만 멋쩍은 듯 제 눈치를 살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미안. 주말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더 걸렸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배고플 테니 어서 손 씻고 와서 앉아라. 점심 차려놨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제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을 본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까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식탁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손주 녀석들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웠고 아들은 아이들을 말리느라 진땀을 뺐지요. 그 누구도 이 집의 주인이자 자신들의 할머니인 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차려진 이 밥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은아, 상철아. 어서 와서 밥 먹자. 다 식겠다. 그제야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거하게 차려 먹어요? 그냥 시켜 먹으면 편한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넘게 늦은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제 정성을 타박하는 저 말투.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들이 눈치 없이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애썼습니다. 와, 엄마. 잡채있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냄새 좋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리에 앉아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물 반찬을 깨작거리며 어머님, 이건 너무 짜네요 라고 하거나 조기구이를 보며 생선 가시 바르기 귀찮은데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어색하게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님 생신 선물. 그러더니 자기가 소파에 던져놨던 마트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기대를 애써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선물이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그 비닐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짜파게티 5개가 한데 묶인 번들이었습니다. 그 선명한 포장지가 정성껏 차린 갈색과 초록색의 음식들 위에서 유독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생일 선물이라고 내놓은 것이란 말인가. 며느리는 제 황당한 표정을 보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대세예요. 영화 기생충에도 나왔잖아요. 그냥 짜파게티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챙겨 먹어요. 완전 힙한 거라고요. 힙하다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 엄마. 재은이가 요리 실력이 좋아서 이걸로 저녁에 아주 근사하게 끓여준대. 소고기 사온 거 있으면 같이 넣어서 짜파구리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소고기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아들을 위해 정성껏 국을 끓였던 바로 그 소고기. 그 소고기를 일하면 따위에 넣어 끓여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돈 생신에는 1인당 20만 원짜리 중식 코스를 대접하고 이 시어미 생일에는 고작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라면 한 봉지를 힙하다는 말로 포장해 내미는 저들의 뻔뻔함.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한심한 내 아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짜파게티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손은 아주 차분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짜파게티 봉지를 쳐박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봉지가 다른 음식물 찌꺼기들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았습니다. 나가라.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가라고 했다.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생일상 받을 이유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니, 어머님.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요즘 유행이라니까 그러시네. 농담도 못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꼬여서 들으세요?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따박따박 대꾸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농담? 유행? 이게 지금 나랑 농담할 상황으로 보이냐? 너희 사돈 생신에는 1인당 20만 원짜리 중식 코스를 바리바리 싸다 바치고 이 어미 생일에는 고작 이거 하나 던져주면서 유행이라고? 그게 사람의 도리냐? 니들 눈에는 내가 이 늙은 어미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제 평생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당황해서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재은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저녁 먹자는 뜻이었지. 재미? 나는 하나도 재미없다. 너는 네 마누라가 네 어미를 이렇게 능멸하는데도 그저 좋으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냐고. 저는 상철이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해마다 생신상 차려드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닌 거 아세요?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해보려던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특별? 그래, 아주 특별했다. 내 평생 이렇게 특별한 생일은 처음이라 아주 똑똑히 기억하마.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나가. 더는 너희 상판 보기 싫으니까. 당장.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고 상철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됐어요. 우리가 더러워서 나간다, 나가. 상철 씨, 뭐해요? 애들 챙겨서 빨리 나와요. 하고 소리치며 아이들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상철이는 마지막까지 엄마 일단 진정하고라며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당장 꺼져. 그렇게 아들 내외는 쫓겨나듯 집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흩어진 식탁, 먹다 남은 음식들, 그리고 텅 빈 공간.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미련도 기대도 없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임금자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제 마음속에서 단단한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쫓아낸 그날 밤, 저는 텅 빈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전쟁의 흔적처럼 먹다 만 음식들이 처참하게 널려 있었지요. 분노와 서러움이 파도처럼 몇 번이고 저를 덮쳤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의 응어리가 터져나간 듯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더 늦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낸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 저는 새벽녘에 일어나 남은 음식들을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만들었던 그 음식들을 버리는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향해 품었던 제 미련과 기대를 함께 버리는 의식과도 같았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다가는 평생 모은 이 집 한 채는 물론 제 남은 인생의 존엄성마저 저들에게 저당 잡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에서 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필요하다면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우리 동네에서 가장 평판이 좋고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부동산 중개인의 연락처를 찾아 적었습니다. 골드 부동산 박 사장. 매물은 많이 다루지만 입이 무겁고 고객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준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8시가 갓 넘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골드 부동산입니다. 생각보다 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백일동에 사는 임금자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실례가 많습니다. 아, 백일동 사모님이십니까?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이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파트는 동네에서도 살기 좋기로 유명했고 매물도 잘 나오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처럼 오래 산 사람이 집을 내놓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겠지요. 아, 집을 내놓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혹시 어디 더 좋은 곳으로 이주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런 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매매는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소문이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제 자식들도 몰라야 합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박 사장은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한결 더 진중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모님. 비밀 보장은 저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고 뒤탈 없는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팔아주십시오.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잠시 찾아뵙고 집 상태도 보고 자세한 말씀을 나눠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2시쯤에 방문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나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을 향한 설렘이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징 하고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젯밤에 그 난리를 치고도 또 무슨 할 말이 남았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열자 가증스러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상철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그렇게까지 화내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희 딴에는 젊은 방식대로 어머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했던 건데 오해가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한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장들이야말로 며느리의 진짜 속내였지요. 상철 씨랑 밤새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외롭게 두는 것 같아서요. 이참에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집을 팔고 저희 집이랑 합쳐서 더 넓은 데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어머님 건강을 가까이서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일은 이걸 계기로 더 잘해보자는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합가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저 대담함과 뻔뻔함. 죄송하다는 말은 그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자는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결심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고 그 문자를 그대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훗날 반드시 필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약속한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던 그의 눈에 감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집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이 연식에 이렇게 깨끗한 집은 정말 드뭅니다. 손볼 곳이 거의 없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요? 다행이군요. 네. 이 정도 상태라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가격을 조절하면 정말 좋은 분에게 빨리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등기권리증과 신분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제 준비성에 박 사장은 다시 한번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연락을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박 사장님께서는 그저 제 뜻대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법정 요율보다 더 넉넉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말에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일반적인 광고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이 보유한 VIP 고객 리스트와 현금 동원력이 확실한 대기 수요자들에게만 조용히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둘째, 집을 보러 올 때는 사전에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약속을 잡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없을 겁니다. 셋째, 계약부터 잔금까지 모든 과정은 제가 사모님을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머물 곳은 따로 알아볼 테니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은 그렇게 서류 몇 장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새로운 시작을 앞둔 단단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밀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밀리에 집을 내놓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으로 나가자 인터폰 화면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저에게 그 모욕을 주고 쫓겨났으면서 무슨 낯으로 또 찾아온 것인지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멋쩍은 듯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듯 마지못해 그들을 용서한 척하는 늙은 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지요. 무슨 일이냐?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며느리 재은이도 전과 달리 고분고분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네 빵집의 로고가 박힌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의 짜파게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계산속이 훤히 보여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됐다. 들어오너라.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상자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그냥 지나치게 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작지만 저희 성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인데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저 화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엄마.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며칠 전에 우리가 어지럽히고 갔는데 혼자 다 치우느라 힘들었겠다. 내 집이니 내가 치워야지. 그럼 누가 치우겠냐? 제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대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새로 시작한 아이의 학원 이야기, 친구 남편의 승진 이야기 따위를 늘어놓으며 은근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에 대해 하소연했지요. 저는 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이 위선적인 연극의 본론이 언제 시작될지 기다렸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저희 합가하는 문제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합가? 무슨 합가? 에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집이랑 저희 집이랑 합쳐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들 상철이가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재은이 말이 맞아. 우리가 알아보니까 마침 근처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나온 아파트가 있어. 거의 로또 당첨 수준이야. 근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보니 합가는 미끼였고
돈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돈?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너희 결혼시키고 이 집 하나 장만하니 남은 돈 한 푼 없다. 이제 연금 나오는 걸로 겨우 먹고 사는 신세인데. 아니, 엄마. 현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있잖아, 이 집.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돼. 어차피 나중에 다 내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아들의 입에서 상속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아있는 어미 앞에서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니. 그것도 모자라 어차피 자신의 것이 될 재산이라고 말하는 저 뻔뻔함. 저는 더 이상 표정을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속?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집을 너에게 물려준다고 약속한 적이라도 있었더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이 집은 내 것이야.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재산이라고. 너희가 함부로 담보로 잡고 말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어머님, 너무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집으로 옮겨서 다 같이 편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상철 씨가 어머님 외아들인데 어머님 재산이 곧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너희 사돈 생신상에는 20만 원을 쓰고 시어미 생일에는 짜파게티를 사오는 너희랑 나랑 재산이 마찬가지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구나. 제 입에서 다시 짜파게티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좀 해.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잘못한 걸 아는 사람들이 어미 재산을 담보로 돈 빌릴 궁리부터 하냐? 나는 너희에게 해줄 돈 없다. 대출도 안 돼. 그러니 그 아파트는 너희 힘으로 알아보거라. 이만하면 내 대답이 되었겠지. 이제 그만 돌아가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몇 마디 더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사온 케이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들고 나가 조금 전 짜파게티가 버려졌던 바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골드 부동산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접니다. 박 사장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VIP 고객 중에 마침 자녀를 분가시키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혼부부인데 둘 다 의사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조용히 집을 보여드렸는데 두 분 다 집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집을 관리하신 상태를 보고 감탄하더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하겠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지만 대출 없이 바로 계약금을 쏠 수 있고 잔금도 한 달 안에 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거래는 없을 겁니다.
사모님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한 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게 내리는 기회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계약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바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요. 매수자분들도 시간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아주 작은 두려움도 밀려왔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탐내던 이 집, 그들의 욕심이 결국 이 집을 제 손에서 떠나보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등을 스스로 찍은 것이지요.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젊음이여, 나의 집이여.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골드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오가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필름이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은 말끔하게 닫혀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박 사장이 정중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무실 안쪽의 작은 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끔한 차림의 젊은 부부와 그들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점잖은 중년 부부였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 사장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저분들이 매수자이신 김 선생님 부부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부모님들이시고요. 두 분 다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점잖고 합리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부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저를 향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그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을 저렇게 선한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 내외처럼 탐욕과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고 저는 그저 그의 설명에 따라 몇 군데 이름과 도장을 찍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쓰고 제 손때가 묻은 인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로써 이 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시원함과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났다는 아릿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매수자 측은 약속대로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즉시 이체했습니다. 잠시 후 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의 알림이 떴습니다. 제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였습니다. 저를 옥죄던 낡은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곧장 은행 창구로 가 계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두툼한 지폐 다발을 가방에 넣으니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은행을 나온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과 좋은 향기,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평생 이런 곳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옷을 사 입고 미용실 가는 돈이 아까워 집에서 대충 머리를 잘랐지요. 제게 사칠한 아들의 등록금과 아들의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온전히 저 임금자를 위해 돈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고급 의류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쑥한 직원이 다가와 무엇을 찾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우아한 실크 블라우스, 몸에 착 감기는 듯한 정장 바지. 가격표 따위는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몇 벌 골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꽤 근사했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어깨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코트와 블라우스, 바지를 골라 이걸로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그렇게 비싼 옷값을 치르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저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가방 매장이었습니다. 늘 시장 바구니나 낡은 청가방만 들고 다니던 제가 반짝이는 가죽 가방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볍고 튼튼하며 우아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의 가방을 하나 골라 어깨에 메어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을 때는 그토록 어울리지 않던 명품 가방이 조금 전세로 산 옷 위에서는 제 것인 양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화장품 매장에 들러 평생 써본 적 없는 값비싼 영양크림과 에센스, 그리고 은은한 색의 립스틱을 샀습니다. 저를 위한 투자가 이렇게 즐겁고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사장에게 미리 부탁해받은 시니어 타운의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지만 숲으로 둘러싸여 조용하고 최신식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와 커뮤니티 활동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아들 내외가 쉽게 찾아올 수도 제 삶에 간섭할 수도 없는 완벽한 요새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화를 걸어 방문 예약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는 또다시 며느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결판을 지으러 왔구나.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번과는 달리 아주 밝고 살가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얼굴도 뵐 겸 들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저희가 들어와서 살려면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어요. 저 벽지는 너무 어둡고 주방 싱크대도 옛날 거라 다 바꿔야겠네요. 거실도 확장 공사를 하면 훨씬 넓어 보일 텐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 제 집인데 벌써부터 제 집을 어떻게 뜯어 고칠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저 뻔뻔함. 저는 모르는 척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집수리 이야기는 왜 하냐? 어머님도 참. 저희가 곧 이사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구상해 보는 거죠. 어머님, 저희 합치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저희도 슬슬 지금 사는 집을 내놓고 짐 정리를 시작해야 해서요. 드디어 며느리가 덫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대사를 꺼냈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약간은 정신없는 노인처럼 보이는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생각해봤지. 너희도 애 키우려면 이제 넓은 집으로 와야지.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곧 합가를 허락한다는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마침 잘 됐네. 주말에 상철이랑 시간 맞춰서 와. 이 방 저 방 보면서 너희 쓸 방도 미리 찜해놓고 그래라. 가구 배치도 생각해 봐야 할 테니. 정말요, 어머님? 와,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알겠어요. 제가 상철 씨한테 바로 얘기할게요. 그럼 주말에 와서 저희가 쓸 안방이랑 아이 방 좀 꼼꼼히 볼게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방을 보라는 제 말을 살 방을 고르라는 허락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실컷 기뻐해 두어라. 그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제가 예약해둔 시니어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깨끗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호텔처럼 아늑하게 꾸며진 모델하우스, 창밖으로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호실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잔금 날짜는 제 집의 잔금 날짜 바로 다음 날로 잡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밀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물건들부터 제 추억이 담긴 앨범과 옷가지들을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저의 마지막 연극이 그렇게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 사장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삿짐 센터도 가장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곳으로 예약했지요.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다녀간 이후로 이 집이 곧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이삿짐을 싸고 밤에는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하루하루가 무척 바빴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시니어 타운에서 진행하는 수채화 교실과 요가 수업 시간표를 확인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떠나는 근교, 여행 프로그램에도 미리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상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피곤에 절어 있었고 온갖 짜증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저녁 먹었어? 그래. 너는? 나는 아직 야근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야. 아, 정말 힘들어 죽겠네. 회사에서는 상사가 쪼아대지. 집에 가면 재은이가 바가지를 긁지. 내가 쉴 곳이 하나도 없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일이냐.
힘들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겠지만 이제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듦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 한 번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숨어버린 대가였지요. 한참을 징징거리던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은이한테 들었는데 주말에 우리 방 봐도 좋다고 했다며? 진짜지? 엄마가 허락해줘서 재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 나한테 바가지 긁는 것도 좀 줄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이사 날짜를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을까? 지금 사는 집도 빨리 내놔야 보증금을 빼는데. 그리고 이사할 때 그냥 우리 짐이랑 엄마 짐이랑 한꺼번에 합쳐서 새로 들어갈 집으로 가면 안 돼? 그게 돈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잖아.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합가를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멋대로 이사 날짜를 잡고 저더러 짐을 합치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효율과 절약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요. 제 짐은 그저 그들의 이사에 딸려오는 귀찮은 짐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이 모든 것이 지난번 며느리가 다녀간 이후 그들 멋대로 부풀려 온 김칫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나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너희 편할 대로 하려무나. 제 애매한 대답을 아들은 또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이사업체랑 상의해서 날짜 잡고 다시 연락할게.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어리석고 눈치가 없어서야 앞으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인이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삿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담지 못했던 자잘한 물건들을 마저 담고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가구들은 대부분 시니어 타운에 새로 장만하기로 하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는 낡은 가구들을 기부하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대행해 준다고 했지요. 집안 곳곳에 붙어 있던 낡은 스티커 자국을 닦아내고 창틀의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이 집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도 텅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묵은 감정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자유가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넓은 거실을 청소하며 한숨 짓지 않아도 되고 쓰지 않는 방들을 관리하며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기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작은 돗자리 하나를 깔고 앉았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미리 가져다 놓은 빈 상자들이 벽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옥수수차를 마시며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 달빛 아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고 웃었던가.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던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간호했고 시험에 합격한 날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낼 때면 서러움에 북받쳐 울었고 처음 이 집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감격에 겨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 집의 벽과 천장, 바닥에는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낼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저는 저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다. 나의 집이여. 나의 젊은 날이여. 이제 나는 떠난다. 아들 내외에게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내일 혹은 모레쯤 방을 보러 오겠다, 혹은 짐을 옮기겠다며 연락을 해오겠지요. 그들이 이 텅 빈 집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들의 반응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저의 존엄을 짓밟고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차갑고 완벽한 복수. 저는 돗자리에서 일어나 제 개인적인 물건이 담긴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가 오기로 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현관문의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밤 저는 두 발 뻗고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약속된 시간에 맞춰 이삿짐 센터의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밤새 꾼 달콤한 잠 덕분에 아주 개운한 기분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제가 미리 싸놓은 상자들을 보고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신속하게. 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소파도 식탁도 사라진 텅 빈 거실에 서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뱀처럼 저는 묵은 과거를 벗고 새로 태어나는 중이었습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텅 비었습니다. 제가 가져가기로 한 몇 개의 상자는 트럭에 실렸고 남은 가구들은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 상자를 싣고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휑한 공간에 제 발소리가 유령처럼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가구가 놓여 있던 자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이 작은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창가에 기대 앉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관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익숙한 자동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줄자를 손에 들고 있었고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가구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곧 닥쳐올 운명은 까맣게 모른 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렸어? 우리가 오늘 가구 볼 겸 방 사이즈 재러 간다고? 당연하지. 어머님이 언제든지 와서 보라고 하셨다니까. 이제 이 집도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 그들의 대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가에 떠오르는 냉소를 감추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들은 제잘거리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가 아직 바꾸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내 기이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멈춰서서 텅 비어버린 집안의 풍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가구랑 짐이 다 어디 갔어요? 며느리 역시 사색이 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 그들은 텅 빈 거실과 방들을 정신없이 오가며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는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창가에서 몸을 일으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 여기 있다. 제 목소리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안도하는 것도 잠시, 그들의 얼굴에는 곧 수만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삿짐은 다 어디 가고 왜 집이 이 모양이에요? 어디 이사 가세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게 아니다. 이 집 팔았다. 제 말을 이해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의문이 서서히 경악과 충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팔았다니요?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내 집이니까.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어머님 혼자 집이에요? 아들인 상철 씨 지분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집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이 집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내 피와 땀으로 내 젊음을 바쳐 이룬 내 재산이야. 너희 지분은 단 1원도 없다. 그리고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사돈생신에는 호텔 중식 코스를 대접하고 이 시어미 생일에는 고작 짜파게티 봉지를 던져주면서 힙하다고 말하는 너희랑 어미가 살아있는데도 벌써부터 상속받을 계산부터 하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국리나 하는 너희랑 내가 무슨 상의를 한단 말이냐? 제가 그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들 상철이가 제 앞에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농담이지?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너희가 갈 곳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야지. 언제까지 어미 등골을 빼먹고 살 생각이었냐?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도 내 인생에 더는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말을 마치고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과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로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수작이에요? 노망 나셨어요? 당장 계약 물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소송이라도 할 거라고요.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이 집은 이미 어제부로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야. 곧 이 집의 새로운 주인분들이 도착할 시간이니 더 꼴사나운 모습 보이기 전에 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바로 그때
제 말에 맞추기라도 한 듯 현관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 계약할 때 보았던 젊은 의사 부부의 차였습니다. 그들이 차에서 내려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너희 두 발로 서서 살아보거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아들의 절망적인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새로운 집주인인 젊은 부부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이 집의 좋은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미리 불러두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롯이 나 임금자를 위한 진짜 인생의 시작. 택시는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택시가 저의 옛집이 있는 골목을 완전히 벗어나 넓은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쉴 새 없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저를 흔들거나 괴롭게 할 수 있는 소음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더 포레스트 시니어 타운을 향해 쾌적하게 달렸고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첫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직원이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호텔 로비처럼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공간, 입주민들의 편안한 표정, 곳곳에 놓인 푸른 식물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입주 절차를 밟고 제 새로운 집의 카드키를 건네받았습니다. 제 집은 7층, 남향으로 창밖에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혼자 살기에 부족함 없이 아늑했고 모든 것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숲의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스마트폰을 확인하자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들 상철에게서 온 것이었고 며느리 재은이 보낸 것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그들의 절박한 아우성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비극을 감상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문자들은 대부분 충격에 빠진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장난이지? 엄마, 우리한테 겁주려고 이러는 거 맞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 모든 것이 고작 장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자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책임 전가였지요.
특히 며느리의 문자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을 희생하신 아들한테 어떻게 이래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 고집 때문이에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 집, 상철 씨도 권리가 있는 집이에요. 당장 변호사 알아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는 권리라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돈으로, 제 명의로 산 집에 아들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 저 무지함과 탐욕. 아들의 문자는 분노보다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제발. 재은이가 지금 거의 미쳐서 난리야. 애들도 울고. 우리가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 짜파게티 사간 것도 잘못했고, 돈 빌려달라고 한 것도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 위약금은 우리가 어떻게든 물게. 제발. 그들의 문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처절해졌습니다. 이제는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 협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자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나버린 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자를 하나하나 읽고 나서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한 증거자료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의 다음 수순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연락이 닿지 않자 만만한 제 여동생, 그러니까 상철이의 이모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상철이한테 전화 받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집을 팔았다니 정말이야? 저는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심했을 때 제게 가장 가까운 몇몇에게는 미리 전후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 두었지요. 특히 저와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여동생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돈생신과 제 생일의 차별 대우, 짜파게티 사건, 그리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들은 동생은 저보다 더 분개하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리 말했잖니. 그 아이들이 한 짓을 이제 와서 나한테 매달려봐야 소용없다고 전해라.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상철이 녀석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언니가 노망이 나서 사기당한 것 같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내가 내 어미한테 한 짓부터 생각해봐라. 내 마누라랑 짜고 내 어미 등골 빼먹으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인과응보다 이놈아 하고 소리를 빽 질러주고 끊어버렸어. 아이고 언니, 정말 속 시원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동생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대부분은 제 사정을 듣고는 며느리와 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임서방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야지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그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저녁, 저는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시니어 타운 근처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번호로 바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와 아들을 이어주었던 그 번호. 이제는 저를 괴롭히는 족쇄가 되어버린 그 번호를 지우는 순간,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번호는 제 여동생과 정말 가까운 몇몇 친구들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새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습니다.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소음이 사라진 세상. 이제부터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소리들만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새들의 지저귐, 감미로운 음악,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이지요. 후폭풍은 거셌지만 저는 그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한 곳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텅 빈 옆방을 보며 쓸쓸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으로 펼쳐진 싱그러운 숲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시니어 타운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점잖고 활기찬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고 커뮤니티 라운지에 모여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홀가분하게 이곳으로 들어온 전직 교장 선생님, 평생 사업을 하다 은퇴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멋쟁이 할머니, 저처럼 자식에게 크게 되고 난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온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하고 각자의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며 응원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어제 읽은 책, 새로 개봉한 영화, 주말에 있을 음악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지요.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 난생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 엉망이었지만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리다 보니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복도에 전시되었을 때 저는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요가 수업에도 참여해 굳어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끙끙댔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여동생을 통해 수소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친구는 제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자야, 너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사실 내 아들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었어. 말은 안 했지만 혼자 소갈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지. 지금은 내 얼굴에서 빛이 난다, 예.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지요.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금자야, 우리 이제 다 잊고 훌훌 떠나보는 건 어때? 우리 반창회 할 때마다 다들 유럽 여행 한번 가자고 노래를 불렀었잖아. 내가 괜찮다면 이번에 정말로 한번 추진해보자. 돈은 내가 좀 더 보탤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낼게. 제 단호한 말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돈 많은 여자야. 너희들 비행기표 정도는 내가 충분히 사줄 수 있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녀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를 거쳐 스위스의 알프스까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코스였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 여행 책자를 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며 설렘을 키워나갔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온전히 저를 위한 여행을, 그것도 제 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 우편함에 낯선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살던 옛 동네의 우체국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혹시나 싶어 제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한 달간은 착불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는데 그것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겉봉투에 적힌 어설픈 글씨체는 분명 제 아들 상철이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에 또다시 불청객이 찾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볼까, 그냥 버릴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그새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어미된 마음에 몹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결국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눈물 자국인지 얼룩으로 군데군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들어찬 아들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가 어머니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으셔서 결국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편지는 구구절절한 후회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을 잃고 급하게 구한 비좁은 월세방에서의 비참한 생활, 매일같이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아내와의 싸움,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자신의 처지 등 모든 문장이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재은이도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마지막 밥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해 잃어버린 집과 돈일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아니나 다를까 노골적인 욕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대로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집을 파신 돈 다 쓰신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2번, 3번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거실에 있는 문서 파쇄기 안으로 그 편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구차한 변명과 요구가 담긴 편지는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의 찌꺼기까지 함께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걷어찬 사람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저는 파쇄기통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상철아, 너는 아직도 멀었다.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돈을 요구하는 대신 너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저는 저 산 너머 아주 먼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약해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탔어요. 지난 몇 주간의 설렘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던 멋진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새로 산 가죽 가방을 옆에 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희는 항공사 비즈니스 클래스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타보는 비즈니스 클래스였습니다. 친구들은 금자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며 소녀처럼 좋아했고 저 역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쾌적하게 수속을 마친 저희는 출국 심사를 통과해 면세 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비행기 탑승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저희는 라운지에 들어가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앞으로 펼쳐질 여행에 대한 기대로 제잘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저 비행기들처럼 곧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시선이 우연히 라운지 창밖, 저 멀리 보이는 저가 항공사 탑승구 근처의 소란스러운 무리에 닿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유독 눈에 익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어요.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는 두 사람. 제 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이재은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렴한 동남아 패키지 여행이라도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신경질적인 얼굴로 아들의 팔을 잡아 흔들며 무언가 따지고 있었고 아들은 피곤과 짜증이 뒤섞인 얼굴로 그녀를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낡고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여행객의 설렘 대신 고단한 삶의 무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추가 수화물 요금이나 좁은 좌석 문제 같은 사소한 일 때문이겠지요. 돈에 쪼들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불씨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들은 저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의 저는 그들이 알던 초라하고 희생만 하던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고급 라운지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그들은 시끄러운 탑승구 앞에서 서로를 핥히며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제 시선을 따라가다 물었습니다. 금자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끄러워서 한번 쳐다봤어. 우리 이제 슬슬 탑승 준비할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제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살고 있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탑승 안내 방송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을 위한 우선 탑승 라인을 따라 게이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당당하고 가벼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다리를 쭉 뻗어도 남는 넓은 공간, 푹신한 담요와 베개,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된 웰컴 드링크. 승무원의 상냥한 미소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 비행기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공항의 풍경과 그곳에 남아있을 제 과거의 편린들이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아래로는 눈부신 푸른 하늘만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어요.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 손으로 되찾았으니까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제 자신의 행복과 존엄을 포기할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제 자신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온전히 저 자신에게 쏟을 것입니다.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저는 조용히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달콤한 과일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 자유의 맛,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지상 최고의 맛이었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짜파게티의 맛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짜릿하고도 달콤한 해방의 맛.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행기는 저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고 있습니다.